한국 무기. 그거 미국 짝퉁 아니야.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면전 전 중국 군사고문단은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장비로 태국을 3일 만에 점령하겠다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그 오만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반품 소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동안 조용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한국의 위험.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전쟁은 예고편 없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경 너머 캄보디아 땅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이 그들의 뒤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지원한 무기들은 단순한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전차, 다연장 로켓, 그리고 하늘을 뒤덮을 드론대까지.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강철의 해일이 우리 태국을 향해 밀려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군 내부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무기만 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씹어먹은 듯한 잔혹한 전술까지 전수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구역에 로켓 발사대를 숨기고 학교와 병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들의 방식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치가 떨리는 악랄함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그것이 저 붉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의 신조였습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악의 무게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소총과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거창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껍데기 속에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12월 7일 새벽 3시 15분. 칠흑 같은 어둠이 국경지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열대우림 특유의 끈적한 습기가 군복을 뚫고 들어와 피부를 휘감았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듯한 불쾌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전방 지휘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우리가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 무려 2천억 원을 주고 야심차게 도입한 중국산 최신형 대포병 레이더 SLC의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측 카탈로그에는 신의 눈이라고 적혀 있던 녀석입니다. 반경 50km 내에서 날아오는 파리 한 마리까지 추적해서 원점을 타격하게 해준다던 그 기적의 장비 말입니다. 이상무, 전방 시야 확보 중입니다. 레이더 운용관의 보고는 차분했습니다. 화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깨끗했습니다. 초록색 레이더망이 빙글빙글 돌며 국경을 훑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붉은 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악! 살려줘! 비상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를 뚫고 들어온 것은 전방 초소 병사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둔탁한 폭발음이 수화기 너머를 강타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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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실의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초록색 선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뭐야? 상황 보고해.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헤드셋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통신이 잡음이 너무 심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습기였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열대야의 습기가 중국산 통신 장비에 회로를 파고든 겁니다. 최첨단이라던 디지털 무전기는 먹통이 되었고 우리는 졸지에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상황판은 평화로운 모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국경 능선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게 안 보인다고? 저 불바다가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레이더 콘솔로 달려가 운용관을 밀쳐내고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본체 뒤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냉각팬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더위와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2천억짜리 중국산 기계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메인보드가 과열되어 타버린 줄도 모르고 화면은 죽기 직전의 마지막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이거 당장 꺼.
불나겠어. 우리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아군 장비가 과열로 폭발할까봐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2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냄새는 참으로 고약했습니다. 밖에서는 캄보디아군이 쏘아대는 중국산 122mm 다연장 로켓포 PHL-03이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강철의 비였습니다. 우리는 참호 속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먹통이니 원점 타격은커녕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옆에 있던 어린 병사가 덜덜 떨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바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지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참호 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발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도 살점을 찢는 파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한 돌덩이가 지늘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호 바로 3m 앞에 사람 몸통만한 로켓탄 하나가 땅에 콱 박혀 있었습니다. 꼬리 날개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연병장, 막사 지붕, 수송트럭 옆 곳곳에 로켓탄이 박혀 있었지만 10중 8구는 터지지 않고 흉물스러운 조형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우리는 그 기막힌 코미디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밤새 쏘아댄 PHL-03 로켓탄 300여 발 중 제대로 폭발한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30%는 아예 신관이 작동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추진체가 불량이라 날아오다 말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로켓의 신관 역시 태국의 습기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화약이 눅눅해져서 터지질 않으니 그건 그저 거대한 쇠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군. 부관이 진흙투성이가 된 로켓탄을 군화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의 창도 불량품이고 우리의 방패도 불량품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중국산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저것들이 제대로 터졌다면, 만약 캄보디아군이 중국산이 아닌 다른 무기를 들고 왔다면 우리는 오늘 밤 몰살당했을 겁니다. 상황 수습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불에 탄 레이더 기지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SLC는 완전히 고철입니다. 습기 때문에 보드가 다 탔습니다.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탄인 대령, 목소리가 너무 크네. 언론에 새 나가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해. 이거 도입할 때 중국이랑 맺은 이면 계약들이 있어서 복잡해. 일단은 정비 실수라고 보고하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겁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위에서는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급장만 아니었으면 그 살찐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비 실수라니요. 이건 구조적 결함입니다. 놈들이 2차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고철 덩어리를 믿고 있으란 말입니까? 자네, 옷 벗고 싶나? 장관의 호통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레이더실 구석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며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목에는 땀에 쩐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지에 파견 나와 있던 한국하이 기술팀의 박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살벌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과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타버린 중국산 레이더 부품 조각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방수 처리라고 해놓은 겁니까? 이건 그냥 라카 페인트 칠해 놓은 거네요.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다. 박 팀장의 팩트 폭격에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신 뭐야? 외부인은 나가. 외부인이라니요. 장관님이 고쳐보라고 해서 새벽부터 불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건 못 고쳐요. 아니, 고쳐도 또 애초에 설계가 열을 못 빼게 되어 있어요. 2천억을 주고 난로를 사셨네. 난로를. 박 팀장은 렌치로 타버린 회로 기판을 긁어 보였습니다.
얇은 코팅막이 벗겨지자 녹슨 구리선이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습도 90%가 넘는 나라에 팔면서 방수 코팅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국에서는요, 군용 장비에 이런 짓 하면 쇠고랑 찹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양심 문제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저 거만한 장관의 입을 다물게 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진짜 기술자의 눈으로 본 진실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박 팀장은 툭툭 털고 일어나며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대령님, 저 고철 덩어리 붙잡고 기도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놈들이 다시 오면 그땐 진짜 다 죽어요. 중국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엔 불발탄 안 쏘겠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없는데. 제 절박한 물음에 박 팀장은 턱짓으로 활주로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경납고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아직 비닐도 안 뜯은 놈들. 저건 훈련기잖습니까? T-50TH. 훈련기요? 한국에서는 저걸 골든이글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만 순해 보이지 뱃속에는 독수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저 고장난 중국산 레이더보다 저 녀석 코에 달린 레이더가 100배는 더 똑똑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말투 속에 숨겨진 지독한 자신감. 그것은 2천억짜리 고철을 만든 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의 냄새였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 너머로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로켓포가 아니라 전차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올 작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죽었고 우리의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휘관으로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적은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 내 손에 들린 총이 녹슬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을 보세요. 우리 태국 공군의 자랑이자 주력 전투기인 F-16 파이팅 펠컨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경납고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가 꺾인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F-16은 훌륭한 기체이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복잡한 귀족 같은 녀석입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미국 본사에 주문을 넣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배에 실려 오기까지 좋기 6개월은 걸립니다. 우리는 급한 대로 멀쩡한 전투기에서 부품을 떼어내 고장난 전투기에 끼워 넣는 소위 동류전환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엔진 터빈 블레이드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기체만 6대, 레이더 냉각 개통이 맛이 간 기체가 4대, 당장이라도 출격 가능한 기체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100% 성능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텅 빈 것을 눈치챈 캄보디아군은, 아니 정확히 말해 그들의 배후에 있는 중국 군사고문단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악랄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기갑부대 기동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경 인근의 피난민촌을 향해 박격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조준 사격한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제 심장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놈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자국의 시민도 아닌 힘없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술. 이것이 바로 대국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서 저 더러운 포신들을 박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전 회의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공군 참모총장과 파일럿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파일럿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부대 최고의 베테랑 수티 대위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훈련기를 타고 나가라니요. T-50TH는 말 그대로 훈련용입니다. 생도들이 조종법 배울 때나 타는 거라고요. 저 밖에는 중국 놈들이 지원한 대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F-16을 타도 살아 돌아올까 말까 한 판국에 병아리 연습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살하라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T-50TH 골든이글. 한국에서 도입한 이 기체는 다목적 훈련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전투기란 덩치가 크고 엔진 소리가 웅장하며 무장을 주렁주렁 매달 수 있는 F-16 같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겐 작고 날렵한 T-50TH가 그저 장난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일부 조종사들은 비행 거부 선언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항명사태가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가 빔 프로젝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카이의 박 이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컵라면, 국물이 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자살 명령이라.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 태국 조종사분들은 매뉴얼에 겁표지만 보고 책을 덮는 습관이 있나 봅니다. 박 이사의 도발적인 말에 수티 대위가 멱살을 잡으려 들었지만 박 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구형 F-16과 T-50TH의 레이더 반응 속도 비교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F-16, 빨간색이 T-50TH입니다. 보이십니까? 빨간색이 목표물을 탐지하고 라곤을 거는데 걸리는 시간이 F-16보다 0.8초 빠릅니다. 공중전에서 0.8초면 미사일을 쏘고 집에 가서 씻고 나와도 될 시간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훈련기라고 해서 다 같은 훈련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뭘 하나 만들어도 대충 안 만듭니다. T-50TH의 심장에는 미국 FA-18 호넷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계열의 F-404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작은 몸집의 대형 전투기급 엔진을 쑤셔 박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마티즈의 페라리 엔진을 얹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추력대 중량비가 깡패 수준이라고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그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훈련기를 만들 때 싸고 적당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훈련기를 만들면서도 유사시에는 바로 전투기로 쓸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적 도전입니다. 훈련기의 안정성과 전투기의 기동성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기가 막힌 공기, 역학 설계와 독자적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로 이 모순을 해결해냈습니다. 박 이사는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이 레이더, 이스라엘제 ELM이 1032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탐지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타던 F-16의 기계식 레이더가 삐그덕거리며 고개를 돌릴 때 이 녀석은 전자빔을 쏴서 순식간에 적을 봅니다. 이건 병아리가 아닙니다. 아직 털갈이를 안 했을 뿐 발톱은 다 자란 매입니다. 수티 대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기가 실전에서 통할까?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기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적 포격입니다. 활주로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실로 뛰어들어온 통신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활주로 중간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가 기지 근처까지 침투해 60mm 박격포를 쏘아댄 것입니다. 우리는 급히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3km 길이의 활주로 중 1km 지점에 큰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남은 거리는 고작 900m 남짓. 끝났군. 공군 참모총장이 주저앉았습니다. F-16이 무장을 싣고 이륙하려면 최소 1.5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900m에서 이륙을 시도하다간 뜨기도 전에 활주로 끝에 펜스를 들이받고 폭발할 게 뻔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놈들의 박격포탄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납고 안에 갇힌 채 앉아서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수티 대위가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이사라고 했나? 당신 말 진짜 책임질 수 있겠지. 박 이사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밥 먹을 때랑 일할 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수티 대위가 저를 보며 격려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F-16은 못 떠도 저 가벼운 녀석이라면 900m 안에서 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제 유령이 당신들 꿈에 매일 밤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수티 대위가 경납고를 뛰쳐나가 T-50TH에 올라탔습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엔진 시동음이 들려왔습니다. 키잉하는 고주파음이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습니다. F-16의 묵직한 소리와는 다른 신경질적일 정도로 날카롭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이글1, 활주로 진입. 이륙 허가를 요청한다. 허가한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T-50TH가 파괴된 활주로를 향해 굴러갔습니다. 남은 거리는 너무나 짧아 보였습니다. 저 거리에서 전투기가 뜬다는 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티 대위는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레이크 해제. 애프터버너 점화. T-50TH의 꽁무니에서 시퍼런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는 마치 거대한 새총에서 발사된 돌멩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속도가 붙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빨랐습니다. 박 이사의 말대로 추력대 중량비가 엄청났습니다. 가벼운 기체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놓으니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활주로의 파인 구덩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에 빠지면 끝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구덩이까지 불과 100m. 떠라. 제발 떠. 그 순간 T-50TH의 기수가 확 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각도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구덩이를 불과 몇 미터 남겨두고 기체는 가볍게, 너무나도 가볍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와! 관제탑과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한국 기술력의 승리였습니다. F-16이었다면 꼼짝없이 주저앉았을 그 짧은 거리에서 T-50TH는 보란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티 대위의 거친 숨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미친! 이게 뭡니까? 등이 시트에 파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힘이 남아돕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붉은 점이 잡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쏘아 올린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 기지의 피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티 대위는 난생 처음 보는 T-50TH의 계기판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F-16의 복잡하고 난해한 아날로그 계기판과 달리 이 녀석의 화면은 마치 최신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나? 그가 조종간의 버튼을 조작하자 대형 디스플레이에 적 드론의 정보가 떴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적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3초 뒤의 예상 이동, 경로까지 붉은색 튜브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항전 장비였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붉은 튜브 안에 조준원을 집어넣고 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개인기보다 쉬운데. 수티 대위는 본능적으로 기체를 꺾었습니다. T-50TH는 조종간을 움직이는 대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F-16이 묵직한 세단이라면 이 녀석은 날렵한 스포츠카였습니다. 순식간에 드론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폭스-2. 날개 끝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간 미사일은 정확히 드론의 엔진을 타격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은 산산조각이 되어 정글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첫 출격, 첫 교전, 첫 격추. 모든 것이 3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확인 사살 완료. 사령관님, 박 이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수티 대위의 목소리에는 전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산 훈련기 한 대가 박격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의 하늘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박 이사는 팔짱을 낀 채 흐뭇하게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봐요. 한국산은 실전에 강하다니까. 하지만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기에는 일렀습니다. 레이더 운용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정적을 깼습니다. 사령관님, 국경 40km 전방, 고속으로 접근하는 물체 다수 포착, 속도 마하 1.2. 이건 드론이 아닙니다. 전투기입니다. 화면에 뜬 식별 코드는 J10C. 중국이 캄보디아에 공여한 최신의 전투기 편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티 대위가 잡은 드론은 그저 정찰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맹수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벌어지는 하늘 위에서는 체급이라는 것이 깡패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화면 가장자리에 붉은 점 4개가 둔탁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상어 떼처럼 빠른 속도로 국경선을 넘어왔죠. 벨코드는 J-10C, 중국이 자랑하는 맹룡이라 불리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였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드론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J-10C는 덩치만 놓고 봐도 한국의 TO-10TH보다 훨씬 큽니다. 더 큰 레이더를 달고 있고 더 많은 미사일을 싣고 있으며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투로 치면 헤비급 챔피언 4명이 링 위로 올라왔는데 우리 쪽 선수는 이제 막 데뷔한 라이트급 신인 2명뿐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숫자마저 4대2로 열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 될 판이었습니다. 전원 회항해. 이건 자살행위야. 당장 기술을 돌리라고 해. 참모 총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로 본격적인 제공 전투기를 상대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전기 너머로 수티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놈들, 눈은 큰데 시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귀도 먹은 것 같군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 감청 부대에서 스피커로 연결해준 캄보디아군, 아니 중국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듣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무전기는 마치 시골 장터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야, 세번기. 어디로 가는 거야? 우측으로 돌라니까. 뭐라고? 잡음 때문에 안 들려. 내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상 관제소, 목표물 좌표 다시 불러봐. 아, 시끄러워. 내 목소리 때문에 경보음이 안 들리잖아. 이것이 중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공군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음성 무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방식 그대로 지상 관제소가 레이더를 보고 조종사에게 말로 위치를 알려주거나 조종사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산 통신장비 특유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파수 간섭 때문에 잡음이 심해 서로의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대의 전투기가 떴지만 그들은 하나의 팀이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4명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TO-10TH 편대의 무전 채널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티 대위와 그의 윙맨인 2번기는 단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레이더 화면 속의 2 기체는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심어놓은 비장의 무기,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T의 마법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서 맵팩을 켜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위치가 훤히 보입니다. 한국의 데이터 링크 기술이 바로 현실판 맵팩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중전 상식은 이렇습니다. 적을 찾으려면 내 레이더를 켜야 합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내 위치도 적에게 노출됩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그래서 먼저 레이더를 켜는 쪽이 미사일을 먼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이 딜레마를 천재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번기인 수티 대위가 레이더를 켜고 적을 포착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0.1초 만에 데이터 링크를 타고 레이더를 끄고 침묵 비행 중인 2번기의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번기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한 번기의 눈을 통해 적의 위치, 속도, 고도, 심지어 무장 상태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필요 없는 기계적인 텔레파시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J-10C 편대는 자신들의 레이더 경보 장치가 울리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티 대위가 일부러 레이더 출력을 높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12시 방향. 쥐새끼 한 마리다. 중국 조종사들은 신이 나서 수티 대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4대1로 싸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수티 대위는 화려한 기동으로 적들을 유인하며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놈들은 승리에 취해 대형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꼬리를 물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앞쪽의 수티 대위에게 쏠려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장의 바닥, 구름 아래쪽에서 숨죽이고 있던 2번기가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레이더를 끈 채
데이터 링크로 전송받은 좌표만을 보고 적의 사각지대인 6시 하방, 즉 배꼽 아래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이 즐겨 쓰는 일명 침묵의 암살자 전술이었습니다. 적의 제20시 대장기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레이더 경보 장치는 조용했으니까요.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고 접근하는 적은 기계적으로 감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려 캐노피 밖을 내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500m 옆에서 T-50TH 한 대가 나란히 날고 있었던 겁니다. 으악,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경보도 없이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데 눈앞에 적기가 있다니. 적 조종사가 당황하여 조종관을 꺾으려던 찰나 2번기의 날개 끝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스 2점, 단말마 같은 짧은 교신과 함께 발사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도망칠 틈도 주지 않고 제20C의 거대한 엔진 노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콱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중국이 자랑하던 맹룡의 꼬리 날개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불덩이가 된 전투기는 힘없이 뱅글뱅글 돌며 정글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대장기가 당했다. 어디야? 어디서 쏜 거야? 남은 세대의 적기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는 여전히 수티 대위 한 명만 잡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했다는 공포감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기총을 난사하거나 있지도 않은 미사일을 피하겠답시고 급선회를 하며 서로 부딪힐 뻔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후퇴하라. 여기는 저주받았다. 레이더가 고장났다. 결국 남은 적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국경 너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4대2의 싸움. 그것도 체급 차이가 확실한 싸움에서 경공격기. 2대가 최신의 전투기 편대를 쫓아낸 것입니다. 수티 대위의 2번기가 유유히 상승하며 승리의 롤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지휘 통제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디브리핑 룸에서 우리는 한국하이 기술팀이 분석한 로그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2가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T-50TH 편대가 적을 발견하고 윙맨에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0.08초였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빠르죠. 반면 중국군이 적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야, 저기 봐라라고 떠들어서 동료가 알아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5초였습니다. 박 이사는 지휘봉으로 그 3초의 간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3초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 3초 동안 우리는 이미 적의 뒤를 잡고 미사일 낙원을 끝냈던 겁니다. 중국제 무기가 덩치는 클지 몰라도 뇌신경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죠. 한국은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끈,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은 전투기의 겉모습과 스펙 숫자에 집착했지만 한국은 전투기가 싸우는 방식 그 자체를 혁신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엔진 출력이나 미사일 탑재량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에 목을 맬 때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연결성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재적인 집착이 오늘 불가능해 보였던 전력 차이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전투 영상은 보안 등급이 해제되자마자 태국군 내부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병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장난감 비행기, 연습용 기체라고 무시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맹목적일 정도의 신뢰와 자부심이 들어찼습니다. 봤어? 중국 놈들 도망가는 꼴 봤냐고. 한국 기계는 귀신이라니까. 이제 아무도 T-50TH를 훈련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작은 기체를 하늘의 암살자, 꼬마 도깨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왕좌를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전쟁은 더욱 질척거리는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T-50TH의 활약으로 제공권을 장악했지만 육군의 싸움은 여전히 지옥도 그 자체였으니까요. 캄보디아군 잔당들은 국경지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당렉 산맥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해발 1800m가 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협곡. 그곳은 신이 빚어놓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놈들은 그 거대한 바위산 뒤에 웅크린 채 중국이 지원해준 장사정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비열함의 극치였습니다. 우리 군이 주둔한 기지는 산맥에 가려 사거리가 닿지 않으니 대신 산맥 너머의 민간인 마을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무전기를 타고 들려오는 비명은 군인인 저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산맥을 넘어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보란듯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병원을 골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질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렉 산맥은 거대한 방패처럼 놈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방패를 뚫을 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한 대로 미군의 지원을 받아 F-16의 JDAM, 즉 합동직격탄을 달고 출격했습니다. JDAM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하지만 이곳 험준한 동남아의 산악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JDAM은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무기입니다. 산 뒤에 바짝 붙어있는 적을 맞추려면 폭탄을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투기가 적의 대공포 사거리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폭탄은 산의 능선을 때리거나 적의 머리 위를 훌쩍 넘어가 엉뚱한 정글에 처박혔습니다. 수백만 달러어치의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위산 귀퉁이만 까맣게 그을렸을 뿐 협곡 안쪽에 숨은 캄보디아 포병대는 멀쩡했습니다. 하하하, 태국 놈들, 돈이 썩어나나 보지? 바위에다 금치를 하고 있네. 감청된 캄보디아군의 통신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놈들은 포격 소리를 안주 삼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절대 요새다. 너희들의 장난감 비행기로는 어림도 없어. 그들의 비웃음은 우리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거대한 산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혀 눈뜨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 그것은 고구마를 100개쯤 물 없이 삼킨 듯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믹스커피를 휘젓고 있던 한국하이의 박 이사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사령관님. 왜 자꾸 돌멩이를 담장 너머로 던지려고 하십니까? 각도가 안 나오면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다니요. 산을 뚫고 지나가란 말입니까? 전투기가 산 뒤쪽으로 넘어가면 놈들의 대공 미사일 밥이 될 텐데. 제 반문에 박 이사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주머니에서 볼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왜 넘어갑니까? 폭탄만 보내면 되지. 사령관님, 혹시 택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고객님이 산 꼭대기에 있든 지하에 있든 문 앞까지 정확하게 배달해드리는 게 우리 특기죠. 그가 제안한 것은 KG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JDAM도 실패한 마당에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폭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 이사의 설명은 기상천외했습니다. 미국제 JDAM은 그냥 꼬리에 키트만 달아서 방향만 잡는 겁니다. 떨어지는 힘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 뒤에 숨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KGGB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글라이더처럼요. 그는 볼펜 양옆으로 명암을 끼워 날개 모양을 만들더니 허공에 붕 띄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전투기는 굳이 위험하게 산 근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40km 밖 안전한 곳에서 툭 떨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산을 넘자마자 유턴을 합니다. 유턴이요? 폭탄이 유턴을 한다고요? 네. 적들이 산을 등지고 숨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폭탄은 산을 넘어가서 뒤로 휙 돌아서 적의 등짝을 후려갈기는 겁니다. 놈들이 앞만 보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상상조차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비행해서 산을 우회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타격한다니. 그것은 폭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회용 무인기에 가까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T-50TH 편대가 다시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대공망 사거리 한참 바뀐 40km 후방에서 멈췄습니다. 고도 3만 피트. 파일럿 수티 대위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KGGB2아, 배달 출발합니다. T-50TH의 날개 아래서 묵직한 폭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통의 폭탄이라면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겠지만 이 녀석들은 달랐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등에서 거대한 날개가 촥 하고 펼쳐졌습니다. 마치 매가 날개를 펴듯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날개를 편 KGB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양력을 이용해 공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당맥 산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산맥 뒤편 협곡에 숨어있던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야, 레이더 봐라. 태국 놈들 전투기가 40km 밖에서 그냥 돌아가는데 겁먹어서 오지도 못하는구만. 하하, 역시 중국산 대공포가 무섭긴 한가 보지. 오늘 점심은 편하게 먹겠어. 그들은 전투기가 돌아갔으니 폭격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폭탄은 전투기 바로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들은 방탄 헬멧을 벗어던지고 카드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죽음의 사자가 소리 없이 날개를 펴고 다가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KGB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력된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살짝 스치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자마자 박 이사의 말대로 기적 같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며 180도를 회전한 것입니다. 마치 쇼트트랙 선수가 코너를 돌듯 폭탄은 산의 뒷면을 타고 급강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놈들이 숨어있는 협곡의 입구는 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뚫려 있었는데 KGB는 남쪽에서 날아와 북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역주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저게 뭐야? 새인가? 보초를 서던 캄보디아 병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소리도 없이 활강에 내려오는 검은 물체. 엔진 소리가 없으니 눈치챌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물체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쳐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체를 비틀며 자신들이 있는 동굴 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해, 폭탄이다. 폭탄이 돌아왔다. 비명은 늦었습니다. KGB에 달린 GPS 수신기는 오차 범위 0.5m 이내의 정밀도로 목표물을 낙온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진지가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가 찍어준 좌표는 놈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열어놓은 지휘 통제 텐트의 환기구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협곡이 요동쳤습니다. 폭탄은 정확히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밖에서 터지는 것과 안에서 터지는 것은 파괴력이 천지 차이입니다. 텐트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변했고 그 안에 쌓여있던 중국산 포탄들이 유폭을 일으키며 연쇄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며 놈들의 대포를 덮쳤습니다. 으악! 살려줘! 폭탄에 눈이 달렸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코너를 돌고 자신들의 안방까지 찾아 들어온 귀신 같은 무기였습니다. 도망치는 놈들의 무전기에서는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대장님, 태국 놈들이 드론을 씁니다. 아니, 드론이 아니라 폭탄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대의 아군 피해도 없이 난공불락이라던 당맥 산맥의 요새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승리, 아니 발상의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평지에서 싸우는데 익숙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 첩첩산중 험한 지형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타격할 수 있을까를 70년 동안 고민해 온 나라. 그 절박함과 고민이 만들어낸 걸작이 바로 KGB였습니다. 봤죠? 한국 지형이 여기보다 더 험하면 험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산 뒤에 숨으면 안 맞을 줄 알았나 본데 한국 무기 앞에서는 숨바꼭질이 안 통합니다. 박 이사는 으쓱하며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컵은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골인했습니다. 나이스 샷! 더 놀라운 것은 가성비였습니다. 미제 유도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KGB 수십 발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별도의 복잡한 개조 없이도 구형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똑똑한 폭탄을 만든 게 아니라 멍청한 폭탄을 천재로 만드는 키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돈 없고 장비 부족한 우리 태국군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2천억짜리 중국산 레이더가 고철이 되는 동안 한국산 날개 달린 폭탄은 단돈 몇천만 원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군사고문단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팔아먹은 방공 시스템은 전투기가 접근해야만 쏠 수 있는데 40km 밖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폭탄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자랑인 물량 공세와 요새화 전략이 한국의 스마트 IT 기술 한 방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산맥을 넘는 택배, KGB의 활약으로 당렉 산맥의 적 포병 부대를 괴멸시켰을 때만 해도 우리는 승리가 코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괴물은 머리 하나를 자르면 또 다른 머리가 솟아나는 히드라와 같았으니까요. 특히나 중국이라는 국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인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추구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으니까요. 물리적인 타격으로 재미를 못 본 중국 군사고문단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전자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급히 공수한 대형 제밍, 즉 전파방해 트럭 세대를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놈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작전 상황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익, 삐익, 마치 수천 개의 칠판을 동시에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습니다. 통신병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헤드셋을 집어 던졌습니다. 통신 두절. 전 채널 먹통입니다. GPS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상황판에 아군 위치 표시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이내 화면 전체가 붉은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광대역 제밍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민간 주파수 대역까지 모조리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랄함이었습니다. 전방 마을의 병원, 소방서, 심지어 민간인들의 휴대전화까지 모두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없고 피난을 가려 해도 내비게이션이 먹통인 상황. 놈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태국 국민 전체를 인질로 잡고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알파팀, 본부 응답하라. 젠장, 아무것도 안 들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5인 사격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정찰 드론들은 GPS 신호를 잃고 비틀거리다 정글 속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통신이 안 되면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휘관인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목을 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블랙아웃이었습니다. 적들의 교신 내용이 간헐적으로 감청되었습니다. 잡음 섞인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하하하, 봐라, 태국 놈들 쥐새끼처럼 우왕좌왕하는 꼴을. 이제 눈먼 장님들이니 가서 쓸어담기만 하면 된다. 놈들은 우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붙잡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지독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하이 기술 지원팀의 박 이사였습니다. 그는 귀마개를 한 채 태연하게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박 이사, 지금 한가하게 노트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통신망이 다 죽었단 말이오. 박 이사는 제 입모양을 보고는 귀마개를 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 좀 시끄럽긴 하네요. 중국 친구들이 확성기를 아주 크게 틀어놨군요. 확성기 정도가 아니오. 이건 제밍이오. 우리 무전기는 다 고철이 됐다고. 고철이라뇨. 사령관님, 한국 무전기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 저놈들이 쏘는 건 그냥 무식하게 센 잡음입니다.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죠.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게. 그는 노트북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복잡한 파형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파도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제밍 신호였습니다. 놈들은 지금 전 대역폭에 걸쳐서 쓰레기 전파를 뿌리고 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입니다. 무식하고 시끄럽고 예의 없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거든요. 박 이사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제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사령관님, 주파수 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저 소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주파수를 춤추게 만들 겁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익, 치, 하나 둘, 하나 둘. 본부 들립니까? 여기는 알파팀. 통신감도 양호합니다. 거짓말처럼 스피커에서 깨끗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귀를 찢을 듯하던 잡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옆방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상황실의 장교들은 입을 쩍 벌리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중국군의 재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통신망만 유령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민이 멈춘 겁니까? 제 질문에 박 이사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놈들은 여전히 목청껏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귓속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1초에 2000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요. 이것이 바로 한국형 전술통신망의 핵심 기술, 고속 주파수 도약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이 기관총으로 우리를 향해 총알, 즉 방해 전파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총알을 맞고 쓰러지겠죠. 하지만 한국의 통신 시스템은 1초에 무려 2000번이나 위치,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꿉니다. 적이 A라는 주파수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미 0.0005초 만에 B로 이동해 있고 적이 B를 공격하면 C로 도망갑니다. 이것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재밍 장비는 기껏해야 특정 주파수 대역을 덮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둔하고 느린 곰이 파리를 잡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전기는 그 몽둥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날렵한 벌새와 같았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강력한 전파를 쏘아대도 우리는 그 사이사이의 빈틈을 찾아 유유히 통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마술입니까? 기술입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기술이죠.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자전의 규제들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재밍에는 끄떡도 안 하게 단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박 이사의 말에서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방어는 됐고 예의 없는 놈들한테는 참교육을 해줘야죠. 사령관님, 저놈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나 여기 있어 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 이사가 화면을 전환하자 지도 위에 붉은 점 3개가 찍혔습니다. 역 추적 완료. 오차 범위 3m. 재밍 트럭 위치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방해 전파를 피하는 것을 넘어 그 전파를 역이용해 발신원의 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중국군은 자신들의 재밍 장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무덤 위치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만 들키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 오만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TOC-TH 편대의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물론 한국형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재밍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오직 우리 태국군만이 선명한 통신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군 진영의 중국 기술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태국군 신호가 왜 이래? 그들의 스펙트럼 분석기에는 태국군의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마치 화면 전체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불규칙합니다. 1초에 수천 번씩 튀고 있어요. 우리 장비로는 추적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 미국 장비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거 기계 고장 아니야. 중국 기술자는 장비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배운 교범에는 이런 패턴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마치 유령이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귀신이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결국 그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장비를 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전자전 트럭은 이제 덩치만 큰 고철 덩어리이자 미사일을 부르는 표적 유도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서 심판의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좌표를 전송받은 TO-10TH가 제밍 트럭을 향해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 확인. 굿바이. 시끄러운 이웃들. 쾅, 쾅, 쾅. 3번의 폭발음과 함께 지독했던 잡음이 뚝 끊겼습니다. 제밍 트럭이 화염에 휩싸이자 작전 상황실의 스피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각 부대의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복구. GPS 신호 정상입니다. 드론 재연결. 성공. 영상 수신됩니다. 상황실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과 귀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전자전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 그들의 핵심 자산까지 역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승리였습니다. 덩치 크고 힘만 센 중국산 무기가 작고 빠르고 똑똑한 한국산 기술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전자전을 방어하고 역습까지 가하는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 그들은 이런 핵심 기술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만 판 게 아니라 현대전에서 살아남는 지능을 판 것입니다. 박 이사는 다시 귀마개를 주머니에 넣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조용해졌네요. 사령관님, 통신 뚫렸으니까 이제 할 일 하셔야죠.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적들은 지금 통신이 끊겨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밍이 성공했다고 믿고 공격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밍 트럭이 터져버렸으니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놈들에게 진짜 대화를 시도할 때였습니다. 바로 포탄과 미사일이라는 언어로 말입니다. 전군, 통신망 복구 완료. 지금부터 총반격을 개시한다. 놈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밀어붙여. 제 명령은 깨끗해진 통신망을 타고 전군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태국군의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자전의 승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역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놈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놈들은 자신들의 비싼 장난감이 왜 터졌는지조차 모른 채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한국 덕분에 말이죠. 그러나 역시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너무 지쳤다는 거였죠.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어느새 지독한 피로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총알에 맞아 죽는 병사보다 더위와 질병, 그리고 보급 부족으로 죽는 병사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잔혹한 법칙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화려한 폭격과 전자전의 승리는 짜릿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지구력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급기동을 하며 쇳덩어리를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현대전에서 무기는 금방 병이 납니다. 아무리 명검이라도 계속 휘두르면 날이 빠지고 아무리 명마라도 쉬지 않고 달리면 심장이 터지는 법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고쳐서 다시 내보내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도 치열한 정비 전쟁에서 우리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영은 말 그대로 거대한 고철 처리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중국산 주력 전차, VT-4와 구형 전차들이 정글 한복판에 멈춰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군의 포탄에 맞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품이 없어서였습니다. 열대 우림의 습기는 무자비했습니다. 중국산 전차의 고무 패킹은 삭아서 너덜너덜해졌고 엔진 오일은 뚝뚝 새어나왔으며 싸구려 변속기는 진흙탕을 몇 번 구르더니 톱니가 다 갈려버렸습니다. 본국에 부품 요청해. 당장 엔진 필터랑 변속기 보내라고 해. 캄보디아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중국 방산업체의 고객센터 응답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귀국은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특급 배송을 원하시면 보험료 포함 300% 할증 요금을 선입금 해주셔야 합니다. 입금 확인 후 배송까지는 영업일 기준 사주가 소요됩니다. 전쟁터에서 사주를 기다리라니요.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웃지 못할 총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렵게 웃돈을 주고 구한 부품이 도착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같은 모델명으로 주문했는데 막상 끼워보니 나사 구멍 위치가 2mm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왜 안 들어가? 망치 가져와. 캄보디아 정비병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정밀 부품을 오한마로 때려박는 장면이 정찰 드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부품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 덮개가 날아가고 전차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모품 하나 때문에 수십억짜리 전차가 고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 때만 친절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긴 뒤에는 그 무기가 전장에서 녹이 슬든 터지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에게 캄보디아군은 동맹이 아니라 그저 재고 처리를 해준 호갱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국군은 사정이 좋았을까요? 솔직히 말해 우리도 위기였습니다. T-50TH 골든이글은 개전 이후 하루 평균 5회 이상의 살인적인 출격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 비행의 10배가 넘는 가혹한 운용이었습니다. 기체에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착륙할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내는 랜딩 기어의 유압 실린더에서 기름이 비치기 시작했고 날개 연결 부위에는 미세한 피로 균열이 의심되었습니다. 솔직히 기준치의 10배나 넘는 가혹한 운용을 지금껏 버텨준 것만으로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증명된 수준이었죠. 이대로는 못 뜁니다. 유압 펌프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품을 들여오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태국 정비대장이 흙빛이 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T-50TH가 뜨지 못하면 제공권은 다시 적에게 넘어갑니다. 이제야 겨우 승기를 잡았는데 부품 하나 때문에 주저앉을 판이었습니다. 저 또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중국 놈들 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비 부품 확보에 소홀했던 탓입니다. 그때 경납고 구석에서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위잉! 쾅!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한국하이 기술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이미 작업복을 걷어붙이고 정비대 선반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가가 묻자 박 이사는 보호안경 너머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펌프, 깎고 있습니다. 네, 펌프를 깎다니요. 항공기 부품을 여기서 직접 만든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본사에서 물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전쟁 지는데 도면 다 있으니까 정밀 가공기로 오차 없이 깎으면 됩니다. 내일까지 6대분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공기 부품은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부품입니다. 그걸 야전 정비창에서 밤을 새워 직접 깎아서 만들겠다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전자 장비 부품은 현지 제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레이더 센서는 어쩌실 겁니까? 그건 깎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 이사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공군 군수사령부와의 연락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 공군 측에서 자기네 창고 털어서 보냈답니다. 지금 수송기 떴으니까 새벽 4시면 도착할 겁니다. 한국 공군이요? 정식 계약도 안 했는데 군수 물자를 그냥 빼준단 말입니까? 사령관님,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계약서 도장 찍고 결제받는 거 못 기다립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류가 대수입니까? 일단 살려놓고 나중에 청구서 보내면 되죠. 우리 사장님이 비행기 멈추면 다 죽는다고 청와대까지 전화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중국은 돈을 먼저 입금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한국은 자기네 군대가 쓸 예비 부품까지 털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서울 정도의 장인 정신과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국 공군 기지의 경납고는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20명은 단 한 명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범벅이 된 얼굴로 기체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날개 위로 올라가 밤새도록 나사를 조였습니다. 식사라고는 박스째 쌓아놓은 한국산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야식을 챙겨 들고 경납고를 찾았을 때 박 이사는 랜딩기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 좀 쉬면서 하시오. 이러다 당신들이 먼저 쓰러지겠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령관님, 기술자한테는요. 자기가 만든 기계가 자식 같은 겁니다. 내 새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잡니까? 이 녀석들.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날게 할 겁니다.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국 정비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만 기다리던 그들이 하나둘씩 공구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들의 열정이 전염된 것입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랜딩기어 분해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국군과 한국 기술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스패너 하고 외치면 태국 병사가 척하고 건네주고 태국 병사가 끙끙대며 무거운 부품을 들면 한국 기술자가 달려와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매콤한 라면 냄새가 뒤섞인 경납고 안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우회가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영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태국군 전투기들이 비틀거리며 착륙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뜨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태국 놈들 비행기 다 퍼졌다며? 오늘은 발 뻗고 자도 되겠군. 그들은 중국산 전차가 퍼진 것처럼 태국산 전투기도 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다 똑같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전 6시 정각, 태국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 엔진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글 편대, 출격 준비 완료. 1대, 2대, 3대, 무려 12대의 TO-10TH가 보란듯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밤새 갈아 끼운 새 부품들은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엔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가동률 95%, 기체 결함으로 이륙하지 못한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태국 전투기 편대를 본 캄보디아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제 분명히 고장났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고친 거야? 저놈들은 불사조야. 죽지 않아. 전의를 상실한 캄보디아군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장난 탱크를 고쳐줄 기술자도 밤을 새워줄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TO-10TH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낸 불사신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날아오르는 전투기들을 보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내 새끼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상품을 팔았다면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 우리를 다시 날게 했습니다. 이제 놈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밤을 새워 갈고 닦은 한국의 칼날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늘을 지배하고 육지까지 봉쇄했으며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쟁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우리 태국군 쪽으로 기울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 등줄기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괴물은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 가장 위험하고 발악이 심한 법이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지금 캄보디아군과 그 뒤에 숨은 중국 군사고문단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색이 짙어지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놈들은 국경지대의 험준한 산악인 다그렉 산맥의 깊은 계곡, 그 중에서도 자연동굴을 개조해 만든 지하 요새로 숨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놈들은 인근 마을에서 납치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워 벙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묶어놓고
자신들은 그 뒤에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태국 놈들아, 쏠 테면 쏘아봐라. 너희 국민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조롱은 우리 병사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인질극이었습니다. 벙커 입구는 폭이 고작 3m도 되지 않는 좁은 동굴이었고 그마저도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고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봤자 절벽에 막히거나 입구 앞에 민간인들만 다칠 뿐이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좁은 외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자살행위였습니다. 놈들은 그 좁은 길목에 중국산 기관총과 지뢰를 촘촘하게 깔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놈들이 설치했다는 그 중국산 최첨단 방어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중국은 동굴 입구 주변에 스마트 무인 경계 로봇을 배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열 감지로 포착해 자동으로 사격한다는 그 기계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찰 드론이 포착한 장면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 스마트하다는 로봇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총알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대 우림의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바위를 사람으로 오인해 사격하는가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반응의 경보를 울려댔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자 로봇들이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십자포화를 퍼부어 자멸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센서 꺼. 배터리 다 닳잖아. 벙커 안에서 캄보디아 장교가 뛰쳐나와 로봇을 발로 차는 모습이 감청되었습니다. 중국산 센서는 습도 90%가 넘는 정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싸구려였습니다. 비가 오면 오작동하고 해가 뜨면 과열되는 그따위 고철 덩어리를 믿고 놈들은 최후의 항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기계라도 그 총구 앞에 우리 국민들이 묶여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도 폭격할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시간은 놈들의 편이었습니다. 인질들은 물과 식량이 부족해 시들어가고 있었고 놈들은 국제사회가 개입해 휴전을 중재하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휘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파견온 비행교관 최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잠을 못 잤는지 퀭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전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꽂히는 선이 아니라 계곡을 따라 뱀처럼 구불거리는 선이었습니다. 벙커를 부술 수 없다면 벙커 안에 공기를 태워버리면 됩니다. 공기를 태우다니요. 정밀 타격입니다. 미사일을 동굴 입구로 집어넣어서 안쪽 200m 지점에 있는 놈들의 탄약고를 맞추는 겁니다. 탄약고가 터지면 연쇄 폭발로 내부 산소가 일시에 소진됩니다. 벙커는 무너지지 않으니 입구의 인질들은 살고 안쪽에 숨은 놈들만 무력화될 겁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지름이 3m에 불과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가는 전투기가 그 작은 구멍에 미사일을 꽂아 넣는다니요. 게다가 놈들의 대공포가 계곡 양옆에 깔려 있었습니다. 최소령,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요. 전투기가 계곡 사이로 들어가면 놈들의 대공포밥이 될 뿐이요. F-16은 너무 커서 계곡 회전 반경이 안 나오고 제 반박에 최소령은 고개를 저으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F-16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FA-50이 있지 않습니까? FA-50점, 우리가 도입한 T-50TH 훈련기를 기반으로 무장 능력을 강화한 경공격기 모델. 최소령은 그 작은 기체의 기동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FA-50은 작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지형 데이터가 녹아든 적어도 항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산골짜기에서 단련된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 계곡은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바늘구멍 뚫기 작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조종사는 절벽에 부딪혀 사망하고 미사일이 빗나가면 인질들이 몰살당하는 성공 확률 1%의 도박.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 공군 최고의 에이스 수티 대위가 다시 한번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훈련기가 아닌 이빨을 드러낸 진짜 전투기 FA-50이었습니다. 이글1, 진입합니다.
수티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레이더 화면에 그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5000피트, 2000피트, 500피트. 그는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비행하며 다그렉 산맥의 깊은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비행이 아니라 고개였습니다. FA-50은 놀라웠습니다. 덩치 큰 미국산 전투기였다면 날개가 절벽에 긁혔을 좁은 협곡을 FA-50은 날렵한 제비처럼 요리조리 피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항공전자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종사가 급격하게 기체를 꺾어도 비행 제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잡아주며 실속을 막아주었습니다. 좌측 절벽 접근, 우측으로 30도 뱅크. 수티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종관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곡을 돌 때마다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FA-50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조종사의 의지대로 끈질기게 버텨주었습니다. 그때 계곡 능선에 숨어있던 캄보디아군의 대공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타타, 중국산 37mm 대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중국제 무기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놈들의 대공포는 회전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레이더 연동도 되지 않아 병사들이 수동으로 핸들을 돌려 포신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야, 더 빨리 돌려. 지나가잖아. 놈들이 낑낑대며 포신을 돌리는 사이 FA-50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를 슝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계곡을 누비는 전투기를 수동, 대공포로 잡겠다는 건 파리채로 총알을 맞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놈들의 포탄은 FA-50의 뒷공무니만 허망하게 쫓아다니며 바위벽만 부수었습니다. 드디어 목표물이 보였습니다. 계곡의 끝, 어둠을 입벌리고 있는 악마의 아가리 같은 동굴 입구, 그리고 그 앞에 개미처럼 묶여있는 인질들의 모습이 수티 대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3km, 시간은 단 5초. 호흡 중지. 수티 대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면 미사일은 절벽에 맞습니다. 그는 FA-50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조준원 안에 동굴 입구를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산 임무 컴퓨터가 바람의 세기, 기체의 속도, 미사일의 낙차까지 계산해 최적의 발사 타이밍을 초록색 불빛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이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조종관의 붉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버릭, 발사. FA-50의 날개 아래서 AGM-65 매버릭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어나갔습니다.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날아가 동굴 입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인질들의 머리 위, 불과 2m 높이를 통과하는 아슬아슬한 궤적이었습니다. 벙커 안쪽 깊숙한 곳, 캄보디아 지휘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설마 이 좁은 굴 안으로 뭐가 들어오겠어 하며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태국 놈들, 겁만 주다 가게즈.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들이닥쳤습니다. 동굴 입구를 통과한 미사일은 200m 안쪽의 탄약 저장고 철문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쾅! 거대한 산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굴 입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벙커 내부의 폭발 압력이 갈 곳을 잃고 입구 쪽으로 역류하면서 거대한 화염이 마치 용의 혀처럼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입구 양옆에 묶여있던 인질들은 화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안쪽으로 집중되었고 밖으로 나온 것은 열기와 연기뿐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벙커 안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는커녕 방탄모도 챙기지 못한 채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유폭으로 내부 산소가 순식간에 타버리자 질식할 위기에 처해 스스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항복한다. 제발 쏘지 마라.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적의 지휘부는 제 발로 걸어 나와 우리 지상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다그렉 요새가 단 한 발의 정밀 타격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켜보던 지상군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동굴로 진입해 인질들을 구출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든 명품 기체와 그 기체를 믿고 목숨을 건 조종사,
그리고 그 불가능한 작전을 설계한 한국 교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령관님? 한국사는 바늘구멍도 뚫습니다. 최소령이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을 보고 스텔스기 없이 스텔스기 이상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비싼 돈을 들여 레이더에 안 잡히는 F-35 같은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지형을 이용해 숨고 기술로 뚫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FA-50은 비싸고 덩치 큰 하이급 전투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공격기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중국 군사고문단은 쥐도 새도 모르게 국경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고장난 로봇 센서들과 불발탄이 되어 굴러다니는 로켓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첨단은 전장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한국의 실용주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수티 대위가 승리의 윙록 세리머니를 하며 기지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FA-50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적의 심장이 뚫렸고 그들의 의지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내내 우리 곁을 지켰던 한국인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포연이 거친 방콕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습니다. 그 찬란한 하늘 위로 승리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태국 공군의 T-50TH 편대가 오색 연막을 내뿜으며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사열 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시민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벅찬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열대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기체들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희망의 날개였습니다. 세계 언론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침묵하거나 양비론을 펼치던 서방 언론들이 앞다퉈 태국의 승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뉴스 첫머리에 우리 T-50TH의 비행 영상을 띄우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의 안보 지도가 바뀌었다. 한국산 골든이글이 중국산 맹룡을 압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라 방산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영국의 BBC 역시 군사 전문가들을 패널로 불러 심층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성비와 신뢰성, 그리고 후속 지원의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헤드라인은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전장을 지배했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법정을 헤매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패전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레이더가 꺼지고 부품이 없어서 탱크가 멈추는 꼴을 생중계로 지켜본 그들이었습니다. 환불해달라. 위약금 내놔라라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중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려한 승전 행사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저는 조용히 사열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광장이 아니라 기지 구석의 조용한 정비 경납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진짜 영웅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하이 기술지원팀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돌아가던 기계 소음도 컵라면 냄새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 이사와 팀원들은 작업복 대신 단정한 사복을 입고 짐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십만 군중의 환호를 받는 전투기를 정비해놓고도
마치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평범한 회사원들처럼 보였습니다. 벌써 가시는 겁니까? 저녁에 승전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다가가자 박 이사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높으신 분들끼리 드셔야죠. 저희는 기름 냄새 나서 그런 자리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죠. 태국 음식도 맛있지만 한 달 내내 먹었더니 속이 느끼해서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특별 보너스였습니다. 계약금과는 별도로 밤새워 우리 전투기를 지켜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이거 적지만 받아주십시오. 우리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겁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봉투를 보더니 정색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헤이, 사령관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회사 사규상 뇌물은 절대 사절입니다. 잘리거든요. 뇌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려 하자 박 이사는 봉투를 다시 제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움직입니다. 돈은 계약대로 받았으면 된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친구를 지키러 온 겁니다. 친구가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데 치료비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장사꾼이지 친구입니까? 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우로, 친구로 대했던 것입니다. 대신 나중에 한국 놀러 오시면 소주나 한 잔 사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박 이사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짐을 다 싼 한국 기술진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계급도 없는 민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존경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을 내린 박 이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령관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비행기 튼튼하게 고쳐놨으니까 10년은 끄떡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AS는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밥값은 해야죠. 그럼 건강하십시오. 밥값은 해야죠. 그 짧은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다한다는 것,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 그 소박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을 겁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술진을 태운 민항기가 방콕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 끝에서 그 비행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국토는 작지만 기술은 강하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책임감의 크기, 그들이 보여준 우정의 깊이는 그 어떤 대국보다도 거대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날개는 강철로 되어 있었지만 그 날개를 움직인 것은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영토나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얻은 것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전리품이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의 하늘은 안전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남겨두고 간 그들의 분신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 참.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배상금 낼 돈이 없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니 대신 우리 군이 보유한 중국산 전차 50대를 현물로 넘기겠다. 그 말을 들은 우리 국방부 장관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뉴스 생중계로 나가는 바람에 전 국민이 다 들었죠. 태국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고철은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캄보디아 대표단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의 차관을 빌려서라도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더군요. 물론 중국이 그 돈을 빌려줄지는 미지수지만 말입니다.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이토록 통쾌한 희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극의 각본을 쓴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